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정희 씨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딸 집에 가는 날이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어 하나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용 두부, 손주가 먹기 좋은 계란말이 재료, 사위가 즐겨 먹는다던 멸치볶음. 3시간 동안 6가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목이 저렸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애들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그만이지. 반찬통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딸 얼굴 볼 생각에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그냥 현관 앞에 놓고 가. 응? 문 열어주면 잠깐만 들어가서. 엄마, 진짜 바빠. 놓고 가면 내가 나중에 가져갈게. 그리고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줘야 하니까 시간 비워놔. 뚝!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정희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갑자기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거운 건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툭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천천히 반찬 가방을 현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문틈 아래로 스며드는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 중이라면서 저렇게 웃으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정희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이런 일 오늘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살림 보태주고, 아이 낳으면 산후조리 다 해주고, 손주 키울 때는 내 허리 아픈 줄도 모르고 달려갔습니다. 우리 애들 힘들지 않게 살아라 하는 마음 하나로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내가 해준 것들은 당연한 것이 되고, 감사하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부탁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심지어 서운함을 표현하려 하면 엄마 왜 그래 예민하게, 이 한마디가 돌아왔습니다.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많이 해준 걸까? 그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잘해주려고 한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나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부모의 선의가 때때로 상처로 돌아오는지, 왜 자식에게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마음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손주 태어났을 때 1달 넘게 매일 아침 7시에 집에 가서 아기 기저귀 갈고 빨래하고 밥까지 다 해줬던 시절. 그때는 고마워하던 딸이 몇 년 지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애 봐줄 수 있지? 엄마는 시간 많잖아. 그 한마디가 마음을 때립니다. 내 시간을 쪼개서 도움을 주는 건데 그 안에 담긴 내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당연히 하는 역할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습관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누가 뭘 해주면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기대에서 충족을 자동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고마움은 줄어들고 요구는 늘어난다. 딸네 집에 갈 때마다 반찬을 5-6가지씩 해갔는데 어느 날 사위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은 젊은 사람들 입맛이 달라졌어요. 이런 반찬보다는 그냥 배달시켜 먹는 게 더 편해요. 순간 속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 들였는데 이게 고맙지도 않다는 거야?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도움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기준을 만든다.
처음에 기준을 너무 높게 만들면 자녀는 그 기준을 평생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는 원래 이렇게 해주는 사람. 부모는 우리를 챙기는 게 당연한 일. 여러분의 수고, 힘듦, 피곤함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그저 엄마니까, 부모니까 이 두 줄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다릅니다. 해도 서운하고 이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한 번이면 마음을 열게 하지만 두 번이면 버릇을 들이고 세 번이면 마침내 그걸 떼어낼 수 없는 욕심으로 만든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으로 준 건데 그들은 의무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줄수록 오히려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 씨도 그 질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게 된 건 뜻밖에도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지 마세요.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줄 수 있어? 정희 씨는 그 주 토요일에 오래전부터 약속된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소중한 친구들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미안한데 엄마가 그날 약속이 있어서 정말 미안해. 다음에는 꼭 봐줄게.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내가 일정이 있어서 어렵다. 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정인데요?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에이, 그런 건 다음에 만나면 되잖아요. 그 순간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구나. 내 시간보다 자녀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내 약속보다 자녀 일정이 더 우선이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왔구나. 그래서 이번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내 시간이 소중해.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딸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혹시 나를 이기적인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다음날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내가 좀 그랬네. 친구들 만남 즐겁게 다녀와. 그 짧은 문자 하나에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나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자녀에게 부모는 항상 양보하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말이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행동심리연구소의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부모 5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는 방식을 달리하게 했습니다. A그룹, 미안한데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B그룹, 이번엔 내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어렵다. 2달 뒤 자녀들의 반응을 분석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A그룹 자녀들은 부모가 미안해하니까 나중엔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고 거절에 대한 불만이 더 컸습니다. B그룹 자녀들은 부모도 자기 삶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였고 오히려 부모에 대한 존중도가 높아졌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거절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미안하다 없이 당당하게 거절하는 부모를 자녀는 오히려 더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자녀의 시간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약속도 자녀의 부탁보다 덜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미안하지만이라는 말 없이 담담하게 말하셔도 됩니다. 이번엔 내가 일정이 있어. 지금은 내가 쉬어야 할 시간이야. 이번 주는 어렵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미안함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미안해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사셔도 됩니다. 두 번째,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마세요.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딸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회사 프레젠테이션이 내일인데 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 어린이집 못 가. 어떡해? 정희 씨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자동으로 내가 뭘 해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서 애 볼게. 걱정하지 마. 그날 하루 손주 간호하느라 약 먹이고 미음 끓이고 밤새 열이 떨어지지 않아 꼬박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덕분에 프레젠테이션 잘 끝났어. 진짜 고마워. 정희 씨는 뿌듯했습니다. 딸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한 달 뒤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엄마, 애가 또 아파. 엄마 올 수 있지? 이번엔 정희 씨가 몸이 안 좋았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고 쉬려던 참이었죠. 엄마도 오늘 좀 아파서. 엄마, 나 진짜 큰일 났어. 회의 중요한 거라고. 제발. 결국 정희 씨는 그날도 갔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한 채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수록 딸은 스스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는구나.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발달심리연구팀은 부모의 과도한 문제 해결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진은 30대 성인 자녀 8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부모가 문제를 자주 대신 해결해주는 그룹과 자녀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두는 그룹으로 나누어 10년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부모가 대신 해결해주는 그룹의 자녀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낮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3배 높았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반면 스스로 해결하게 한 그룹의 자녀들은 위기 대처 능력이 훨씬 높았고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았으며 부모와의 관계도 오히려 더 건강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부모가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면 자녀는 문제는 부모가 풀어주는 것으로 학습한다. 진짜 사랑은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정희 씨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다음에 딸이 또 급하게 전화를 걸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바로 가면 해결은 되겠지만 그건 너한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봐. 딸은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안 도와주면 어떡해? 너는 할 수 있어. 엄마가 믿는다. 그날 딸은 혼자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솔직히 말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했고 이웃 엄마에게 2시간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정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처음엔 당황했는데 내가 직접 해결하니까 뿌듯하더라. 그리고 엄마가 항상 나 때문에 희생하시는 것도 미안했어. 정희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은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풀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이라는 걸. 정약용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가르침이다. 대신 서주는 것은 일시적 편함일 뿐이다.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때마다 자녀는 조금씩 약해집니다. 스스로 설 힘을 잃어갑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볼 때 자녀는 비로소 자기 힘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해줄 게가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믿음을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녀 부부의 갈등에 끼어들지 마세요.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울먹이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남편이 요즘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줘. 애는 나 혼자 키우는 것 같고. 엄마, 남편한테 한마디 해줘. 정희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 당장 사위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딸 편을 들어주고 사위에게 좀 도와줘야지 하고 말하고 심지어 딸네 집에 가서 대신 집안일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딸과 사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사위는 정희 씨를 불편해했고 딸은 더 자주 엄마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위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부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게요. 어머니가 자꾸 끼어드시니까 더 어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딸을 도와주려고 한 건데 내가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었나? 하버드 가족치료연구소의 존 고트만 박사는 30년간 3,000쌍의 부부를 연구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부 갈등에 제3자, 특히 시부모, 친정부모가 개입할 경우 갈등 해결 확률은 73% 낮아진다. 왜 그럴까요? 부부는 갈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배워나갑니다. 이게 건강한 결혼 생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끼어들면 1. 부부는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잃습니다. 2. 한쪽은 내 편을, 다른 쪽은 외부 침입자를 경험합니다. 3. 진짜 문제는 묻히고 가족 간 갈등만 커집니다. 연구진이 추적 조사한 결과 부모가 자주 끼어든 부부일수록 이혼율이 2.3배 높았고 부부 만족도는 절반 이하였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중립을 지킨 부부는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며 더 단단해졌고 시부모, 친정부모와의 관계도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희 씨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다음에 딸이 또 전화로 하소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마음 이해해. 정말 힘들겠다. 하지만 이건 너와 내 남편이 풀어야 할 문제야. 엄마가 끼어들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어. 딸이 서운해하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내 편 아니야? 물론 엄마는 내 편이지. 하지만 진짜 내 편이라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맞아. 처음엔 딸이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딸은 남편과 직접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끼어들지 않아서 고마워. 우리가 직접 대화하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는 하나의 배와 같다. 외부에서 방향을 바꾸려 하면 배는 기울고 스스로 방향을 찾게 하면 배는 바로 선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제 독립된 가정을 꾸린 어른입니다. 그들의 부부 문제는 그들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딸의 마음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응원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것이 진짜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 명절 때마다 집을 내주지 마세요. 정희 씨에겐 오랫동안 지켜온 습관이 있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자기 집에서 온 가족이 모이는 것, 추석, 설날은 물론이고 딸 생일, 사위 생일, 손주 생일까지 크고 작은 가족 행사는 모두 정희 씨 집에서 열렸습니다. 정희 씨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집안 대청소하고 이불 빨고 음식 장 보고 당일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몸은 파김치가 되고 설거지 산더미는 혼자 처리하고 다음 날은 꼬박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제일 편해. 역시 명절은 친정집이 최고야. 처음엔 뿌듯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삐걱거렸습니다. 어느 해 추석, 정희 씨는 명절 준비를 하다가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도 쉬고 싶은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집을 내주는 것이 효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일본 도쿄대학 노년심리연구팀은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0대 이상 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명절을 보내는 방식과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했습니다. A그룹, 자기 집에서 가족을 초대하는 부모. B그룹, 자녀 집을 방문하는 부모. C그룹, 외부 식당에서 만나는 부모.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A그룹 부모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명절 전후로 평소의 3배나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명절 후 2주간 우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B그룹과 C그룹 부모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오히려 평소보다 낮았고 가족에 대한 만족도는 A그룹보다 2배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노년의 부모가 집을 내어주면 가족 모임의 주인이 아니라 집주인 겸 요리사가 된다. 반면 다른 장소에서 만나면 부모는 순수하게 가족과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즉, 집을 내주는 순간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접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희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해 설날,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설날은 엄마가 준비 안 할게. 외식하거나 아니면 내 집에서 하는 건 어때? 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닌데 이제 나이도 들고 힘들더라. 엄마도 명절을 좀 쉬면서 보내고 싶어. 그럼 우리 집에서 할게. 엄마는 그냥 오기만 해. 설날 당일, 정희 씨는 빈손으로 딸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딸의 집에서 음식은 간단하게 배달로 시켰고 함께 차례상을 차리고 식사 후에는 다 같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정희 씨는 평생 처음으로 명절날 손주와 여유롭게 놀아줄 수 있었습니다. 준비와 뒷정리에 치여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몸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돌보는 것은 우물을 말리고 샘물을 나누는 것과 같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쉬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가족을 접대하는 무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는 안식처여야 합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지 부모가 고생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셔도 됩니다. 올해는 내가 쉬고 싶어. 다른 곳에서 만나자. 여러분의 편안함이 가족 모임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너무 베풀지 말라고 했지만 반대로 반드시 베풀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집을 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안 주면 부모 자식 관계는 더 멀어지고 이것만 주면 평생 든든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걸 몰라서 필요 없는 걸 과하게 주고 정작 정말 줘야 하는 것은 비워둡니다. 그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평생을 걸고 키운 그 아이들에게 반드시 줘야 하는 것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자녀에게 뭘 더 해줘야 할까요? 그런데 정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진짜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도움이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사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정희 씨는 이 사실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 정희 씨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하면 2달은 움직이기 힘들 것 같았고 마침 딸이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수술하면 딸 도와줄 수가 없는데 수술은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1년을 참았습니다. 무릎은 점점 더 안 좋아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정희 씨 걸음걸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절뚝거려?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엄마, 솔직히 말해. 무릎 아프지? 결국 정희 씨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진작 수술 안 했어? 나 도와주려고 참은 거야? 엄마가 아프면 나는 어떡해? 그 순간 정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은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건강한 것을 더 원했던 거구나. 미국 UCLA 가족연구소는 성인 자녀 500명을 대상으로 부모에게 가장 바라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1위, 부모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87%. 2위, 부모님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76%. 3위,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셨으면 좋겠다. 68%. 반면, 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5% 미만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인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이 아니라 부모의 안녕을 바란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녀도 마음 편히 자기 삶을 살 수 있다. 즉,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정희 씨는 그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딸이 병원에 자주 왔고 퇴원 후에도 집에 들러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3달 후 정희 씨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건강해지니까 내 마음도 편해. 엄마가 아프면 나도 불안했거든.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건강히 하는 것이 자식을 편하게 하는 첫 번째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자녀도 편안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자녀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녀를 위해 건강을 미루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 병원 가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2번째, 자녀에게 꼭 베풀어야 할 것은 솔직한 감정 표현입니다. 정희 씨는 평생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딸이 무심한 말을 해도 괜찮아, 괜찮아 하며 넘겼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나야 뭐 하며 삼켰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웃으며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했습니다. 그게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게 부모의 덕목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정희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괜찮은 거야? 아니면 그냥 참는 거야? 정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감정을 숨길 때마다 딸은 나를 이해할 기회를 잃었고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는 것을.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건강연구팀은 부모 자녀 간 감정 표현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60대 이상 부모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 서운한 감정을 참고 표현하지 않는 부모. B그룹, 서운한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부모. 6개월 후 결과를 분석했더니 A그룹 부모들은 우울감 지수가 2배 높았고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계속 떨어졌으며 자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8%였습니다. B그룹 부모들은 정서적 안정감이 높았고 자녀와의 소통이 오히려 늘었으며 자녀가 나를 더 이해하게 됐다는 응답이 82%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A그룹 자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괜찮다고만 하시니까 불안해요. B그룹 자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더 편하고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거리를 만드는 행위다. 솔직한 감정 표현이 오히려 관계를 가깝게 만든다. 그래서 정희 씨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딸이 무심하게 말할 때 괜찮아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엄마는 좀 속상했어. 딸이 약속을 취소했을 때 나야 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금 서운하네. 처음엔 이런 말을 하기가 어색했습니다. 혹시 딸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딸은 정희 씨의 감정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몰랐어. 다음엔 더 조심할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딸도 정희 씨에게 자기 감정을 더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가 감정을 솔직히 말하니 딸도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감추면 관계는 얇아지고 마음을 나누면 관계는 깊어진다. 여러분의 감정은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나눠야 할 진심입니다. 괜찮아라고 참지 마세요. 엄마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하세요. 그것이 자녀와 진짜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세 번째, 자녀가 정말 원하는 것은 진짜 경청입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려서. 정희 씨는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땐 말이야. 팀장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해봐.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 엄마 말 들어봐. 내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 좀 내려놓고. 엄마, 됐어. 나 바빠서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좋은 조언을 해주려고 했는데 왜 화가 난 거지? 며칠 후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번에 미안해. 그런데 엄마, 나는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면 좋겠어.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 순간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자녀의 말을 해결하려고 들었지 진짜 듣지는 않았구나. 예일대학교 심리학과는 부모 자녀 간 대화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부모 80명의 대화를 녹음해 분석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녀가 고민을 말할 때 부모가 끝까지 듣는 경우 23%, 부모가 중간에 조언하는 경우 61%, 부모가 주제를 바꾸는 경우 16%, 즉 10번 중 8번은 부모가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반응을 추적했더니 조언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74%, 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다. 31%, 끝까지 들어준 부모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준다. 89%, 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다. 91%, 연구진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녀는 조언자가 아니라 청자를 원한다. 부모가 듣기만 해도 자녀는 위로받는다. 그래서 정희 씨는 연습했습니다. 다음에 딸이 고민을 말할 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그냥 들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응, 애가 자꾸 떼를 쓰는데 내가 잘못 키우는 건가 싶어.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맞아. 내가 엄마로서 부족한가 봐. 많이 속상했겠다. 그렇게 그냥 들어주고 공감만 했더니 딸이 스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애가 나한테 안기면서 엄마 사랑해라고 하더라고.
그 순간 울컥했어. 그랬구나. 응. 그래서 다시 힘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엄마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정희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녀는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원했던 것을. 정약용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듣는 것은 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제는 조언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공감해주세요. 그랬구나 라고 말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자녀는 충분한 위로를 받습니다. 네 번째, 자녀에게 줘야 할 마지막 선물은 실패를 지켜보는 용기입니다. 정희 씨의 딸이 30대 후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위험한 선택을 하다니. 딸아, 지금 나이에 그런 모험은 위험해. 회사 다니면서 천천히 준비하는 게.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 정희 씨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딸이 실패하면 어쩌나, 가정 경제가 흔들리면 어쩌나. 그래서 계속 말렸습니다. 조언하고 걱정하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결국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의 걱정대로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객도 없고 수입도 없고 저축을 깨먹으며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전화할 때마다 정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이제라도 다시 취업하는 게.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제일 힘든 게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엄마가 내가 말했잖아 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날 믿어주지 않으면 나는 어디 기댈 곳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딸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들었구나. MIT 심리학 연구소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실패 극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진은 사업이나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경험한 30대부터 40대 성인 150명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반응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A 유형, 내가 말했잖아. 이제 그만두고 안전한 길로 가라. B 유형, 힘들겠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거니까 계속해봐. C 유형, 괜찮아. 실패는 누구나 하는 거야. 나는 내 편이야. 2년 후 결과를 추적했더니 A유형 부모를 둔 자녀 64%가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 우울감과 자기 효능감 저하, 부모에 대한 원망 감정 증가. B유형 부모를 둔 자녀 48%가 재도전하여 성공.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감 증가. C유형 부모를 둔 자녀 73%가 재도전하여 성공. 실패를 학습 기회로 전환. 부모와의 관계가 오히려 더 돈독해짐.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부모가 실패를 비난하면 자녀는 2번 무너진다. 실패 자체와 부모의 실망이라는 이중 고통을 겪는다. 반대로 부모가 실패를 지켜봐주면 자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정희 씨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다음에 딸이 힘들다고 전화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계속 걱정만 해서 미안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엄마는 그냥 응원할게. 언제든 힘들면 엄마한테 기대. 딸이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후 딸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실패를 딛고 방향을 수정했고 2년 뒤 사업은 안정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엄마가 끝까지 날 믿어줬기 때문이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믿어주는 것이 진짜 가르침이고 자식의 실패를 지켜보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자녀가 넘어질 때 바로 달려가 일으켜 세우지 마세요. 스스로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엄마는 내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어. 그 믿음이 자녀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살며 마음 한쪽을 늘 접어두고 살아오셨지요. 기쁜 날에도 아픈 날에도 내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에게 한 번도 따뜻하게 말해주지 못한 순간들,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외로웠을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 하나만은 꼭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로요. 말로 다 하지 못할 세월들을 묵묵히 견디신 것,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의 삶으로 남은 시간을 채우셔도 됩니다. 앞으로의 길은 누구를 위한 보람이 아니라 당신만의 기쁨, 당신만의 평안, 당신만의 아름다움으로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없이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부모, 자녀의 문제는 자녀가 풀게 하는 지혜로운 부모, 부부 갈등에 끼어들지 않는 현명한 부모, 명절에도 자기 평안을 지키는 용기 있는 부모, 그리고 건강을 먼저 챙기는 부모, 솔직한 감정을 나누는 부모, 진짜 경청할 줄 아는 부모, 실패를 지켜봐 줄 수 있는 부모. 이런 부모가 되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동안 미뤄두셨던 행복으로 조용히, 깊게, 그리고 아름답게 다시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